여러분 혹시 고추 좋아하세요? 저는 고추로 만든 반찬이나 고추가 들어간 음식을 모두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삭하고 매운 청양고추를 생으로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깔끔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이죠. 고추에는 놀랍게도 사과의 18배나 되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의 최고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노화도 방지해 주어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고추의 매콤한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여름철 잃기 쉬운 식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통 및 관절염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능까지 있을 뿐더러 평소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추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추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쌈장입니다.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푹 찍어 먹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활기까지 불어넣어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건강에 참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이렇게 고추를 찍어 드시는 것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쌈장에 가득한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인공조미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는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가득한 양의 비타민C,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풋고추 100g에는 비타민C가 약 5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 오렌지와 비슷한 양인데요. 이렇게 풍부한 비타민C로 인해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부터 시력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고추에는 단백질과 지질, 식이섬유, 칼슘 등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정말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최고의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쌈장에 들어있는 된장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실제로 암 예방 10대 수칙 중에 된장을 꼭 섭취하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쌈장 속의 된장은 몸속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쌈장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설탕이 고추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고추를 쌈장과 함께 드시면 그만큼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절한 나트륨과 설탕 섭취는 노폐물 배출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단은 이미 소금과 설탕이 많은 반찬과 과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추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최근 물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는 다이어트 방법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의 특효약이라고 알려져서 드셨겠지만 이는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물론 고추는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실제로 활명수와 같은 소화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소화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추의 캡사이신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뇌세포막이 산화되고 노화되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고추를 드시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추는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도한 캡사이신의 섭취는 위점막에 상처를 낼 수 있고 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식초와 드시면 부작용은 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다이어트를 위해 공복에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고추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매운맛을 즐겨 드시는 분들에 따라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매운맛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고혈압 약인 에이스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기침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추를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에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타틴은 고추에 가득한 베타카로틴 성분과 상충되고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추를 드신다면 약을 섭취한 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고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추와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볶음에는 고추가 빠질 수 없는데요. 고추의 매콤한 맛이 멸치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이 한층 더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멸치와 고추는 맛에서만 궁합이 좋을 뿐 아니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멸치에는 칼슘을 비롯하여 인이라는 무기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과 효소를 활성화하여 활력 가득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멸치와 고추를 함께 드시면 고추에 가득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멸치의 지방 성분이 고추에 함유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를 최대 8배까지 끌어올려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추와 멸치가 찰떡궁합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고추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멸치와 함께 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영양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답니다. 또한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노화 방지까지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고추의 조합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탈모 개선을 위한 기적의 식단입니다. 이는 두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고추의 주요 항암 물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과 사포닌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 자체에도 항암 효과를 지닌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와 함께 드시면 고추의 항암 효과를 최대 10배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머리카락의 모세포를 활성화하여 탈모 예방을 비롯해 머리카락의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고추와 두부를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가지입니다. 국민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가지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혈압과 당뇨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의 망막 구성 성분인 로놉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시력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 질환 개선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전이를 방지하는 강력한 효능까지 발휘됩니다. 또한 콩팥에 열을 내려주어 혈액 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지와 고추를 함께 볶으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능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며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깨 좋아하세요? 저는 구수한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동맥 질환, 뇌졸중 등의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들깨?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들깨 섭취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런데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 거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져서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들깨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식으로 섭취하더라도 가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덩어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내혈관과 뇌 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 정말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생화학 생물 물리학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오메가3를 지속해서 투여할 경우 간비대, 신장비대, 용혈 빈혈, 염증 증가, 심근증, 대장 악성 종양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열에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러나 들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들기름이지만 고온에 가열할 경우 기름 성분의 결합 구조가 열을 버티지 못해 깨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치매 등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의 평균 온도인 120도에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을 먹기 직전에 뿌려서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제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짜지 않고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에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로 쓸 때는 믹서기에 갈아 들깨 가루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보다 직접 사서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산패의 위험이 적고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담백한 우유와 들깨가루가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지 않나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유의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재생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과 부추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까지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근육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착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 두부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 그리고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황화알릴이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셔서 맛과 해독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초 좋아하세요? 저는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듬뿍 뿌리고 시원하고 시큼한 오이냉국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신이 확 들고 기분도 상쾌해져서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식초는 무려 7,0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 하나로 기원전 5,000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식초가 인류 최초의 약품이자 항생제 그리고 항균제 및 방부제로 널리 쓰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역시 식초의 항균작용의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는데 일례로 가래를 없애고 호흡을 편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꿀과 식초를 섞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만들어져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식초에 함유된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60여 종의 유기산이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체에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서 근육통과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리고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며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증 감소,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해독 작용 등 많은 이점을 주는 식초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식품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음용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가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석류나 블루베리 등 과일이 함유된 음용식초를 마트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그러나 음용식초의 성분표를 잘 살펴보시면 당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용식초 특성상 물에 희석해 마신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건강의 지적을 받아온 콜라나 사이다와 당 성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 25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식품이나 음료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자주 먹는다면 이 기준을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과거 TV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에서 음용식초가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 것처럼 여러 번 노출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음용식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음료일 뿐이라면서 음용식초를 마시며 다이어트를 하는 고객들은 마시기 전 당 함유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켜 혈당을 조절해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산 성분은 피부와 점막을 손상시킬 만큼 생각보다 강한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초를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국 식이요법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과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이것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이 알약을 먹은 후 목과 가슴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한 논문에서도 식초를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던 79명의 어린이에게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그중 20명에게서 식도화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식초가 체내에 끼치는 영향은 식초의 농도, 섭취량, 섭취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처럼 위장이나 식도 등의 점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만성적인 손상이 오면서 점막 세포 자체가 변형을 일으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도의 경우 입이나 위장과 다르게 통점이 없어 손상을 입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초는 원액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물에 타서 드실 때는 식초와 물의 비율을 최소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식초의 하루 섭취량은 30ml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흔히 오이냉국이나 냉면 같은 음식에 식초를 곁들여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식초를 뿌리는 이유는 건강상 이점도 있지만 강력한 살균력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강한 산성에 의해 자칫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데요. 강한 산도에 의해 입안의 산도가 pH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겉면이 부식되면서 치아 속 칼슘이 빠져나와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가 발생하기 쉬워지며 심할 경우
치아 자체가 침식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한두 번 섭취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치아 건강에 분명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라면 식초의 양을 아주 소량만 넣도록 하고,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식초를 드시나요? 식초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식초를 통해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가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식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성 식초, 두 번째는 양조 식초, 세 번째는 천연 식초가 있습니다. 합성 식초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공적인 조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낸 식초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빙초산이 있으며 제조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산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석유 정제물인 합성 아세트산을 음용수에 희석해서 감미료,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초의 영양 성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도도 강해서 건강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식초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조 식초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식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트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양조 식초는 대량 생산을 위해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희석한 주정 또는 주유를 이용해 속성으로 발효한 식초입니다. 양조 식초도 발효 식초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기간 속성으로 발효시켰기 때문에 초산 외에는 다른 영양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보통 요리용으로 사용되고, 건강을 목적으로 마시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 문구에 천연 혹은 발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 또는 주요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양조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연 식초입니다. 천연 식초는 주정 식초와는 다르게 곡물이나 과일 등 천연 재료들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천연 발효 식초라면 합성 첨가물 없이 100%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술을 만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초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60종의 유기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이 풍부하며 양조 식초보다 산도가 낮은 편이고 맛과 향이 부드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천연 식초와 주정 식초 모두 발효라는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품 이름에 과일이나 곡물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이 주요가 들어가거나 정제수와 원재료 외에 향을 내기 위한 합성 착향료 또는 발효 영양원 등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천연 발효 식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식초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요즘 사과가 정말 비싸서 자주 먹긴 어렵지만 저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스도 사과 주스를 즐겨 마시고 잼도 사과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을 때면 항상 사과가 상위에 올라왔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형성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해줍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어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시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을 만큼만 깎아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 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사과인데 굳이 독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너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 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장폐색 등의 위험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과 구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에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에서 고구마를 토마토,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큰 효능을 보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뒤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란 성분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발암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젓이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사과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맛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입맛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를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 속 진공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 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 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익힌 당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나 높아지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고추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